네, 안녕하세요. 트럼프가 미국 대선에서 상당히 높은 이제 고지에 올라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대로 가면은 트럼프 당선 확률이 상당히 높아지죠. 바이든이 워낙이 뭐 무기력한 데다가 민주당이 대안을 못 내놓으니까 그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대안이 좀 있지 않을까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짚어보면서 이 트럼프가 이 고립주의적인 성격이 있는데 그런 언사를 많이 하는데 그거 아무 걱정할 거 없다. 미국이라는 시스템이나 또 한미동맹이 그런 거 가지고 흔들릴 그런 상태가 아니다. 지금 상태가.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크라에서 이 어깃장 놓는 거 보고 저도 엄청 마음이 상했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 나 트럼프 이제 특파도 안 해. 뭐 이런 그 농담 뭐 진담 반 농담 반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합리적 제동인 측면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도대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전략적 목표가 뭐냐. 이 전략적 목표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지원할 수는 없는 거 아니냐. 이런 게 이제 그 마가 성향 그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강력하게 제기하는 문제입니다. 이거는 일단 말은 맞아요. 왜 그러냐면 바이든 행정부의 전략이 엑시트 플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을 어떻게 끝내겠다라는 데 대한 그 명시적 표현이 없어요. 단지 우크라 국민의 전쟁 의지가 지속되는 한 러시아가 포기할 때까지 계속 지원한다. 그러니까 러시아 포기할 때까지 우크라 전 국민이 싸우겠다면 계속 지원한다지 이걸 적극적으로 어떤 식으로 끝내겠다라는 그 플랜이 하나도 없죠. 따라서 이게 전략적 목표 엑시트 플랜이 없다라고 말할 수도 있고 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비판을 하는 사람들은 엑시트 플랜, 그러니까 마지막 출구 전략이 없다라고 비판하고 있는 건데 최소한 일말의 그런 그 진실이 있죠. 뭐 거기까지는 인정을 하겠는데 또 저도 그 점에 대해서 답답하게 생각하고 이게 이제 그 다음에 말이 점점 더 이제 타락을 해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그 하원 상원에서 예를 들어서 우크라 지원 할래 안 할래라고 그 표결을 붙이면은 절대 다수가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표결을 상정을 안 하는 거예요. 하원 쪽에서. 예, 상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원이 다음 주쯤에 먼저 치고 나가겠다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얘기가 뭐였었냐면 처음에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국경 관리를 해야죠. 국경 관리도 안 하면서 우크라를 지원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국경관리 입법과 우크라 지원이 패키지로 엮이지 않는 한 우리는 표결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한 달 전쯤까지. 그러다가 이게 이제 점점 더 타락을 해서 어디까지 갔냐. 국경관리 입법과 패키지가 되는 한 절대 표결하지 않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경관리 입법과 우크라 지원을 같이 패키지를 하려고 보니까 하면은 하는데 그럼 바이든한테 유리하겠거든. 그러니까 국경관리 입법과 패키지가 되는 한 절대 표결하지 않는다. 뭐 이런 소리까지 나오고 어쨌거나 표결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지원에 관해서는. 그 다음에 이제 심지어는 바이든에게 정치적 이익이 되기 때문에 국경관리든 우크라이나 지원이든 표결 안 한다. 올해 끝날 때까지. 이런 황당한 얘기까지 이제 노골적으로 나옵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마가 국회의원의 입에서 나오는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들어보시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이런 그 공화당의 마가 성향 의원들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트럼프는 과연 앞으로 이걸 어떻게 갈 거냐. 이게 조금 더 가면 트럼프한테 오히려 부담이 좀 돼요. 많이. 예,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 리더십이 이게 어떻게 작동할 거냐. 참 재밌는 관전 포인트예요. 예, 여기서 잠시 세뇌 탈출 잘 구독료 부탁 말씀 올리고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뇌 탈출은 광고가 잘 붙지 않습니다. 네, 붙더라도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텍사스의 야구 아저씨인데 댄 크래쇼 중동에 파병 나갔다가 군인이었어요. 눈을 하나 잃었죠. 아주 애국자고요. 굉장히 쿨한 양반이고 마가 성향이고 마가 물결을 타고 하원에 진출한 사람입니다. 2020년 선거에서. 댄 크래쇼가 이 공화당의 일부 마가 의원들에 대해서 굉장히 질책을 합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Meaningful border policy changes, and for whatever reason people come up with, they don't want it anymore. That's going to be a pretty tough position to stand by. So, so they're saying a couple things, right? Well, we'll never vote for it if it's attached to Ukraine.
이게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국경 패키지, 국경 관리 입법과 패키지가 되지 않으면은 투표 안 하겠다라 그랬는데 이제 패키지가 돼 가니까 국경 관리 입법과 패키지가 되면은 투표 안 한다. 또 말을 바꿔요. 어쨌거나 투표 안 한다요. 그냥 둘 다. 예. 직접 들어보세요, 계속. Really? Like we get meaningful border policy for Ukraine aid, you're not going to vote for that? So you want Russia to win more than you want border policy changes? That's a tough. You defend that. Some people say, oh well, Biden wants it now because it's helpful to him politically. Okay, I want border security. That's what I told my constituents that I would do for them. So if we can get that deal, that's a no-brainer. 네. 야, 참 좀 난잡하죠? 댄 크래쇼는 마가로 분리되는 사람인데 이 마가 의원 중에 또라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댄 크래쇼 이 사람 제 좋아하는데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말이 되는 얘기냐? 예, 말이 되는 얘기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참 미국 정치도 좀 한심하죠. 저는 이제 트럼프의 그 문제는 이게 고립주의적 성향은 이거는 그냥 그러니까 트럼프가 아무리 뭐 고립주의를 하고 싶어도 미국이 이미 그런 상태를 넘어서 있기 때문에 이제 고립주의 못 간다. 저는 그건 아예 걱정을 안 해요. 근데 이제 트럼프가 워낙이 그 럭비공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그 평론가들이 하는 말은 예측 불가능하다, unpredictable 하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제 그 바이든이 한 1년 전쯤에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면 미국이 개입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었죠. 한 2년 됐네요 벌써. 그것에 대해서 트럼프는 그런 발언은 참 멍청한 발언이야 뭐 이렇게 해서 엄청 깎아내렸습니다. 그런 발언이 좀 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뭐 못할 거 뭐 있어요? 그걸 뭐 미국의 숨은 카드로 꼭 들고 있어야 될 필요는 없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 그 동맹의 이 심정을 굉장히 섬찟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김정은은 날 좋아한다, 딜 칠 수 있다. 근데 이제 저는 트럼프가 육자회담 프레임을 깨고 김정은을 미북 1대1 회담으로 끌어낸 거, 1대1로 끌어낸 거 굉장히 좋은 거다. 그 다음에 2017년에 그 트럼프가 니키 헤일리를 시켜서 혹은 니키 헤일리가 트럼프가 임명한 니키 헤일리 주 유엔 미국 대사가 개고생해서 그 북에 대한 포괄적 그 제재를 통과시켰죠. 그때 그 못 통과시켰으면 문재인이 엄청 퍼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못 퍼졌어요. 뭐 그런 거는 굉장히 좋게 생각을 하는데 트럼프가 이너서클에서 이런 논의를 했다라는 건 이건 뭐 공고가 난 사실이에요. 야, 그 북한 말이야. 그 단거리, 중거리 핵미사일은 그냥 가지도록 하고 말이야. 그 ICBM만 개발하지 않는다 그러면 뭐 경제 제재 풀어주면서 빅딜 치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의견을 냈었어요. 이너서클에서. 공식적 발언은 없고. 그래가지고 엄청 비판받았었죠. 예. 그리고 이제 나토 정상회담에서 이제 그때 이제 그 스톨텐베르크나 그 정상들이 있는 자리에서 너흰 말이야 미국 군사력에 의존하는 무임승차자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닦아 세웠죠. 그 2018년쯤 됩니다. 그래서 어떤 그 이때까지의 금기시역이 되었던 것들을 막 치고 나가고 좌충우돌하고 막 돌출 발언을 하고 돌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 사람 어디로 튈 거야 도대체? 이런 이런 얘기들이 있는 거예요. 이 트럼프에 대해서는. 저는 이게 이제 트럼프의 오히려 큰 문제다. 왜 그러냐면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트럼프의 실제 행동을 보면 almost 트럼프예요. 무슨 얘기냐? 이런 돌출 발언으로 전해진 것과는 그런 것을 많이 안 어겼단 말이에요. 먼저 이제 요새 이제 한국의 일부 그 이른바 보수 진영에서 이런 얘기가 돌거든요. 트럼프, 푸틴, 시진핑, 김정은이 몰고 오는 혼돈의 2024년은 대한민국의 위기다. 그리고 확고한 원칙과 단련된 힘으로 미국 대선에서 바이든 재선을 기원해야 한다. 제가 어느 분이라고는 얘기를 안 할게요. 저도 아는 분이죠.
이분의 이러한 그 메시지를 듣고 미국에 있는 제 친구인데 미국인이에요. 이 사람은 한국에서는 북한 인권 관련 운동을 했었고 몸이 아파서 미국에 돌아간 다음에 미국 내 종북 운동을 맹렬 비판하는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이제 그거 그만해야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미국인인데 로렌스 팩이라고. 로렌스 팩이 이제 그 아래와 같은 이메일을 저한테 보낸 거예요. 야, 이거 000씨가 이런 그 발언한 거 너 아냐. 그러면서 트럼프 생각해봐라. 실제로 한 거 보면 뭐 그렇게 그 문제시될 행동이 없다. 우선 첫째. 어쨌거나 트럼프는 주한미국은 한 명도 안 줄였다. 두 번째. 트럼프는 북한에 대해서 제재 푼 적 없다. 어쨌거나 오히려 2017년에 포괄적 제재를 했다. 세 번째. 트럼프는 문재인 엄청 비판했다. 네 번째. 트럼프는 미군의 규모와 전력을 늘렸다. 이게 이제 전체적인.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트럼프는 반중 캠페인을 시작한 사람이다. 트럼프 행동을 봐라. 실제로 했던 거를. 여기서 뭐 흠잡을 게 뭐 있냐. 이 얘기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좌충우돌로 발언한 거하고 트럼프의 실제 행동 사이에 상당한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트럼프 is almost Trump. 트럼프는 뭐 거의 트럼프스럽지. 거의. 그러니까 진짜 트럼프가 아니에요. 즉 다시 말하자면 almost 트럼프. 두 번째 트럼프는 뭐냐면은 트럼프가 입으로 말하는 트럼프. 고립주의 냄새 팍팍 풍기고 아메리카 퍼스트 얘기하고 그거 하고 실제 앞에 주어 트럼프는 실제 트럼프. 이게 좀 달라요. 이거는 미 전문가들이 트럼프를 비판을 할 때 주요 내용을 보면 이제 우크라를 버리려 한다. 첫째. 이건 제가 조금 이따 과연 트럼프가 우크라 진짜 버릴 수 있을까라는 얘기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트럼프는 예측할 수 없는 스타일이다. unpredictable하다. 트럼프는 럭비공 스타일은 맞습니다. 이게 저 사람의 큰 문제예요. 왜 그러냐면 미국은 큰 나라고 그 다음에 이 굉장히 거대한 지식인 집단, 굉장히 거대한 언론인 집단, 굉장히 거대한 관료 집단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게 컨셉이 되는 말로 천천히 틀을 짜서 몰아가야 돼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퍽퍽 그냥 럭비공으로 튀니까 이 사회의 내러티브와 담론이 모아져서 통일될 수 있는 그러한 판을 깨버리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미국 사회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의. 근데 실제로 판은 안 깬 적이 없어. 아까도 봤지만. 그래서 저는 트럼프에 대해서 he's almost a Trump. 그 뭐 자기 말로 표현되는 것보다는 훨씬 좀 못해.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 이건 제가 붙인 영어입니다. 네. 특히 이제 올해의 트럼프 이제 그 언서를 보면 좀 주목할 게 뭐냐면 아메리카 퍼스트라는 얘기를 좀 많이 안 하는 편이에요. 2016년에는 입만 뻥끗하면 아메리카 퍼스트였어요. 그래서 미국이 저런 고립주의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걸 링컨 탁 치고 들어갔던 게 그때 아베예요. 그 미국의 빈자리. 서태평양 동아시아로부터 미국이 물러날 거라고 아베는 판단을 했고 그 자리를 좌장을 일본이 하겠다라고 미국한테 시그널을 열심히 보냈죠. 예, 참 헛꿈을 꾼 거죠. 2024년은 뭐 아주 순수하게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Make America Great Again, 예, 마가로 많이 이제 모아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메리카 퍼스트하고 마가는 좀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완전히 다르죠. 네. 저는 이제 트럼프의 고립주의가 먹히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일단 우크라이나를 보죠. 만약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버린다. 예? 그러면 유럽과 미국이 완전히 결별하게 돼요. 유럽이 미국이랑 같이 가야 될 이유가 없지. 예, 유럽 입장에선 우리가 우리 거 지킬게.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푸틴의 도발이 성공한 게 되기 때문에 중국이 이제 도발의 기승을 부리죠. 중국 도발이 기승을 부려서 이게 인도 그리고 서태평양 동아시아에 이제 굉장히 불안정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저도 한국 핵무장 좀 거론하고 또 준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실제로 이거는 분명히 선택지의 하나로 굉장히 진지하게 봐야 된다. 저도 그런 입장이 돼요. 예, 이건 미국이 저 정도까지 가면서 정신없는 나라 된 건데, 예. 이런 일들이랑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를 함부로 못 버립니다. 즉, 우크라 국민이 이때 버린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크라 국민의
절대 다수가 계속해서 전쟁 의지가 충만한데 미국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끊고 우크라이나 사람들한테 휴전을 강요하는 저는 그런 상태. 예. 그래서 이상한 휴전이 나오는 그런 상태로 못 갈 거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증명하고 만들어낸 구도가 있어요. 이때까지 피 흘리고 싸운 게 이게 그냥 공짜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피 흘리면서 싸울 의지가 있는 한 너희는 우리를 도와야 돼. 라는 그 원칙을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세우고 증명했다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처럼 지금처럼 이제 그 우리가 말이야 그 전략적인 그 엑시트 플랜 그러니까 출구 전략이 명확지 않은데 그 끝까지 도와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게 되면 그러면서 저렇게 미적거리면은 결과적으로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유럽의 방위 자조 정신이 급증하죠. 예를 들어서 우크라이나 전쟁 처음 발발했을 때 2022년에 마크롱 뭐라 그랬어요? 우크라이나가 저기 영토 좀 떼주고 말이야 빨리 휴전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었어요, 마크롱이. 또 숄츠도 똑같은 말이죠. 숄츠 2023년 3월만 해도 연설을 할 때 뮌헨 안보 포럼에서 우리는 러시아나 중국이 자기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있는 그러한 멀티폴라 다극체제 그러한 멀티폴라를 우리는 지지합니다. 뭐 이런 개소리를 했었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저런 식으로 푸틴이 우크라이나를 넘겨다 볼 수 있게 유럽의 전기 지금도 유럽이 러시아로부터 전기 돈 주고 갖다 씁니다. 예. 발전소 안 지어갖고 유럽에 러시아가 전기, 가스, 석유를 어마무시하게 팔아서 유럽을 러시아의 에너지에 종속시켰잖아. 한국을 북한을 경유하는 러시아 가스에 종속시키려고 PNG죠. 파이프라인 내추럴 가스. 거기에 종속시키려고 엄청나게 노력했었던 위대한 분이 문재인 각하 되시겠죠? 예, 그렇습니다. 평양과 가까운 건지 러시아와 가까운 건지 베이징과 가까운 건지 아니면 셋 다 가깝다는 면허를 갖고 있는 건지 그분은 워낙 재주가 출중하신 분이라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거나 유럽 특히 독일이 그런 식으로 러시아랑 밀애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불꽃이 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미국이 미적대면서 그거 내가 왜 돕냐 니들이 도와 임마 니들 앞마당이라며 니들 전선이라며 라고 저렇게 버텨버리면은 끝까지 버티면 우크라이나가 망조가 들지만 지금처럼 저렇게 그 어깃장을 가끔씩 놓으면 저게 이제 그 유럽을 각성시키는 계기가 돼요. 그런 또 장점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이제 어깃장 놓다 끝까지 놓으면 이제 망조가 드는 거죠, 미국이. 저는 아무튼 간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크라이나를 버렸을 때에 펼쳐질 수 있는 일이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미국이 우크라이나 버리지 못한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고립주의 안 먹힌다. 우크라이나 관해서. 중동 질서 똑같죠. 저는 이거 신중동 질서라 그러는데 아브라함 어코드입니다. 아브라함 어코드가 트럼프 때 한 겁니다. 2020년에. 그게 뭐였냐면은 그 미국,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이스라엘 넷이 모였죠. 그때는 사우디는 안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앞으로 아랍과 이스라엘이 잘 지낸다. 그런 걸 이제 사인을 했죠. 그러니까 쿠란을 믿던 유대교를 믿던 기독교를 믿던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이거죠. 그래서 아브라함 어코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란의 그 가자 하마스 도발 그게 이제 10월 7일 그 다음에 11월부터 시작된 홍해 수에즈의 그 후티 도발의 목적은 바로 이 신중동 질서 다시 말하자면 아랍과 이스라엘의 그 전략적인 파트너십의 강화 이것을 이제 유산시키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그걸 유산시키기 위해서 후티까지 도발을 했어요. 그럼 후티는 지금 이거는 수에즈 전 세계 해상 물동량의 한 15%쯤을 담당을 하고 있는 수에즈 홍해를 가로막은 거기 때문에 이게 메이저 국제 해상 운송로를 가로막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항행의 자유를 깬 거예요. 세계 무역 질서, 세계 항행의 자유 질서를 깬 겁니다. 이거를 미국이 방치한다? 트럼프가 돼서 야 거기 우리가 왜 하냐 하지 마. 천만에요. 그거 방치하면 미국이 아니에요. 전 세계 항행의 자유, 전 세계
무역의 자유를 드높이는 것이 미국의 국가적인 운명이다라고 예언한 책이 있습니다. 그게 우남 이승만의 1910년 프린스턴 대학의 논문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 미국에 의해 영향을 받은 중립성의 원칙이라는 겁니다. 그때 중립성이 바로 항행의 자유, 무역의 자유를 뜻합니다. 미국의 운명이 그거를 이렇게 지키게 돼 있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법률에 항공모함을 11척 이상 가져야 된다라고 박혀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항모정단이 10개입니다. 항모 한 척은 항상 이제 무슨 예비로 빼놓는 거고. 예, 그렇습니다. 이게 이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이 함부로 중동 질서에서 손을 못 빼요. 또 미국이요. 뭐 석유 나는데 손 안 빼도 되죠. 천만에요. 미국이 자기의 셰일에서 나오는 원유는 굉장히 가볍고 양질의 원유가 나와요. 그런데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정유사들이 그런 종류의 원유만 처리할 수 있는 정유사들이 아니에요. 무겁고 그다음에 좀 질이 떨어지고 황이 많이 섞인 그런 원유도 곧잘 처리할 수 있는 정유시설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미국을 보면 가볍고 고급스러운 셰일에서 나오는 원유는 수출하고 또 중동에서 무겁고 싼 원유는 수입하고 또 그러면 무겁고 싼 원유 수입하면 거기서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나오니까 나프타라든지 뭐 아스팔트라든지 기타 등등 폴리머들이 잔뜩 더 많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오가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로 중동을 저렇게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중동에 대해서 고립주의를 할 수가 없어요. 트럼프가 중동에서 발 빼겠다 했지만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아프간에서 철수한 건 트럼프가 아니라 바이든이었습니다. 2021년 여름에. 그것도 한꺼번에 철수해갖고 미국 장비를 다 넘겨줬죠. 아마 제가 좀 그걸 약간 변호를 한다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이다라는 그런 판단을 그 무렵에 한 것 같고 그렇다면 이거 빨리빨리 정리해야 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티 반군의 발작은 이게 사실은 트럼프의 개발질이라 그럴까? 트럼프의 실책의 의한 결과물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 2019년에 후티가 지금 보시는 게 이제 후티가 이제 아람코 정유시설을 공격을 해가지고 그때 사우디 출하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때 드론과 순항미사일로 공격을 했어요. 2019년에. 네. 그때는 아마 코바 쪽을 공격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걸프만 쪽을. 그리고 2022년 3월,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직후에는 또 한 번 공격을 대대적으로 했죠. 그때는 어디를 공격했어요? 제타 쪽을 공격했습니다. 홍해 쪽을. 그런데 이제 2019년 공격을 했을 때, 트럼프 때 이게 미국 트럼프가 그때 외면을 했어요. 그때 이제 여러 가지가 엮여 있었죠. 왜냐하면 2018년에 카쇼기라고 사우디의 무하마드 빈 살만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는 카쇼기 언론인을 이스탄불, 터키 수도죠. 터키 수도에 있는 사우디 영사관 안으로 불러들여가지고 거기서 살해를 하고 시체를 토막쳐서 유기한 사건이 있었죠. 2018년에. 그래서 이게 다 서방을 격분시킨 상태였기 때문에 아마 트럼프가 그 골아픈 놈들 내가 왜 둬? 그래서 아마 트럼프가 외면했을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 사우디는 이제 기겁을 한 거죠. 야, 니들이 석유 좀 난다고 우리를 외면해? 기겁을 해서 보니까 사우디는 이제 세상에 믿을 놈 하나도 없는 거지. 그래서 그때부터 사우디가 후티랑 말하자면 평화 협상을 시작해요. 일종의 지금 정전 상태죠. 그래서 이런 일 벌어지는데도 사우디가 후티를 공격을 안 하는 이유가 그때 뒤어가지고 공격해봐야 우리만 독박 쓰지 뭐 미국이 편도 안 들고 내가 왜 그거 하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지금 상태가 사우디 입장이. 또 우리는 이것 때문에 천국 미사일을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에 팔 수 있게 된 거고 또 이것 때문에 천국 미사일이 사우디에도 팔 수 있게 될 거예요. 앞으로. 이제 그러니까 묘한 관계가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사우디나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입장에서는 미국이야말로 석유 비즈니스의 최악의 경쟁 상대가 된 상태거든요. 미국이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니까
그러니까 미국에 전적으로 국방과 안보를 의존하기가 싫은 거예요. 지금 상태가. 예, 그게 이제 우리 K방산과 관계가 있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면 중동에 대해서 미국이 고립주의로 외면할 수 있냐? 외면 못 합니다. 예. 그럼 자, 보세요. 유럽, 우크라이나 외면 못 해. 중동 외면 못 해. 그럼 이제 이쪽으로 넘어와야죠. 예. 대만과 필리핀. 예, 대만과 필리핀에 걸린 판돈 큽니다. 대만이 작살나면은 중국에 먹히면 제일 도련이 깨지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바로 태평양으로 나오는 거예요. 지금 중국 태평양 못 나옵니다. 함부로 못 나와요. 골로 가요. 그 제일 도련이 깨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만 반도체 깨지는 거고요. 이런 일이 발생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장하게 되죠. 저도 당연히 핵무장 그때 추진하지. 미국이 정신없는 나라야. 저거 믿고 있다가는 우리 골로 간다. 이렇게 되는 거죠. 어차피 대만이 깨지도록 방치했다라는 건 한미동맹도 쓰레기통 행위다 이 소리니까 한미동맹 어차피 깨진 거나 다름없는데 우리가 뭐하러 핵무장 안 하냐. 저도 그렇게 되는 거지. 그때는 핵무장하게 되면 한미동맹 깨지는 거거든요. 예.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러면 오스트레일리아가 이제 눈치를 보죠. 예. 오스트레일리아가 이때는 이제 미국의 그 서태평양 전략의 주춧돌이에요. 맨 아래 후방 기지인데 오스트레일리아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그거 하냐. 우리 이제 중국이랑 잘 지내면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남아 전체가 그 분위기로 돌아가죠. 예. 그래서 이 대만과 필리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필리핀에 미국이 EDCA, 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그러니까 방위 증강 협력 그 조약이라는 걸 따로 맺고 원래 5개 군사기지였다가 4개를 더 늘려가지고 9개 군사기지를 빌려서 쓰기로 했죠. 그래서 그 군사기지 쭉 제가 표시해 놓은 거죠. 이게 보면은 9개 중에 5개가 여기가 이제 루선섬이거든요. 여기서 대만 불과 몇백 킬로 안 되죠. 여기 해군, 공군, 그 다음에 육군, 공군, 육군 이렇게 해서 루선섬에만 5개고요. 그 다음에 이제 2개는 스프래틀리 군도 이런 쪽이랑 바로 연결돼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해군과 공군기지 2개.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제 대만을 두고 오키나와 쪽에서 보호하고 필리핀 쪽에서 보호하고 이 구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만, 필리핀, 미국에 손 못 놔요. 고립주의 못 갑니다, 이거.